우리가 고압 경제를 알았으니까 지금은 재무장관인 옐런 누님이 청문회에서 했던 말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바이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재정정책을 옐런 누나가 펼쳐나갈지 이 힌트가 딱 보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세부터 한번 볼까요? 그림 먼저 보시면 옐런 증세 얘기할 때 아니다. 법인세 인상 경기 회복 이후에 하겠다. 바로 나왔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가장 걱정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증세 부분이에요. 법인세 인상해가지고 기업들 실적 떨어지면 어떡하나 요 걱정을 했을 텐데 요 그림과 같이 옐런 누나는 재무장관이 증세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나 무슨 법인세고 나발이고 이런 걸 인상할 수 있지 지금 증세를 얘기할 때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증세를 하게 되면 일부 뭐 대기업과 그리고 연간 40만 달러 연간 40만 달러 버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돈으로 뭐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되나요? 연간 4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부자들을 위한 증세를 할 거지 그 이하 사람들한테는 전혀 영향 없게 하겠다. 사실상 증세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일부 기업에만 뭐 소속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좀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1.9조 달러의 돈을 추가로 풀어야 되는 마당에 증세를 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죠. 개인 소비가 증세한 만큼 줄어들고요. 뭐 정부 지출도 그러니까 기업의 지출도 줄어들죠. 유효 수요라는 건 수요를 감소시키는 게 바로 증세이기 때문에 케인즈안인 이 옐런 누나 입장에서는 이거 꼭 해야 돼? 증세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 관련된 부분을 뭐 잠깐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명되는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법 있죠.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뭐 아마존부터 해가지고 너무 독점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해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요 부분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도 한데 반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또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이런 필요성이 있을까? 요 부분에서 또 의문이죠. 반독점법 문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네, 괜히 이거 다 해체시켰다가 중국 기업들이 탁 치고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합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중국 기업의 손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증세도 그렇고 반독점법도 그렇고 그때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빅테크들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뭐 주가 변동성이 뭐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명되는 주요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반독점법하고 상관없는 분들로 지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그냥 시원시원하게 매수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옐런 누님의 두 번째 청문회 내용에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청문회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액트 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미국말로 통 크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액트 빅 해야 된다. 통 크게 돈을 풀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의 재정정책은 미 연준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장기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용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보자분들은 무슨 또 개벽다기 같은 소리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옐런 누님은 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말 뭐 한 1.9조 달러 이상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가져다가 민간에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났다고 칠게요.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고 나서 미 연준이 무슨 정부와 상의도 없이 대뜸 기준금리를 쫙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기준금리를 쫙 올려버리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가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풀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일단 안 되는데 또 두 번째로 만약에 미 정부에서 대규모로 국채를 딱 발행을 했죠.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여기 미 연준이 뭐 정부랑 협의 없이 기준금리를 쫙 올렸다 해볼게요. 그러면 정부가 만기가 되는 이런 국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갚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땜빵을 해 나가는데 새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기준금리가 엄청 올라가 있으면은 그 미 정부의 빚도 많으니까 금리는 더 높게 줘야지만 미국이 국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쉬운 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1.9조 뭐 이 정도로 통 크게 금리가 낮을 때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쫙 풀고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놓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올리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재정 건전성이 너무 떨어질 거 아니냐.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안 해. 그러면은 차후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는 올려서 대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 잘못하면 이러다 뭐 재정 건전성 딸려가지고 망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재무부 장관 옐런 누님은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라는 겁니다. 미국에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GDP로 나눠요. 그러면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알 수 있는데 100이 넘어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미국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거의 GDP만큼 있다는 거. GDP가 1년 동안 총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빚이 있다는 거니까 빚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6%입니다. 근데 일본에 대비하면 사실은 별로 크진 않아요. 일본이 한 200, 한 300 나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별로 크진 않지만 미국 공화당의 입장의 그 리포트를 보면은 앞으로 늘어나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2030년이면은 200% 이상 넘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공화당의 입장이에요. 그런 리포트가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림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올릴 유일한 방법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GDP가 분모예요. 그 다음에 위에가 정부 부채예요. 그러면은 이 정부 부채를 건드리면 안 돼요. 어쨌든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걸 떨어뜨리려면은 분모를 키우면 되는 거죠. GDP를 늘리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부채가 아무리 많더라도 GDP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면은 부채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한 달에 식당에서 한 10억씩 순수익이 나는 식당이 있다 그럴게요. 한 10억 정도 빚이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순수익이 10억인 이런 식당이면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GDP를 늘려버리면 정부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GDP를 늘릴 정책을 실행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좋아질 때, 경제가 성장할 때, GDP가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안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GDP는 확 증가하고 정부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1946년에 미국이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미국이 실질적인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게 브레튼 우즈 협상부터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태환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그러면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재정이 가장 안전한 미국 은행가 기축통화가 돼. 그러면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해주면서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 더 이상 35달러를 가져와도 금 이론수를 줄 수 없다. 이걸 중단하면서 이제 그냥 미국의 종이화폐가 기축통화로 계속 되면서 나중에 엔화라든가 유로화가 이제 또 거의 비슷한 기축통화로 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그때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커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그랬을 때 했던 정책이 바로 똑같은 정책입니다.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냥 용인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가전제품, TV라든가 아니면 화학 쪽도 그렇고요. 이런 쪽이 성장을 하면서 GDP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금리를 그냥 딱 고정을 해버립니다. 정부 부채는 그대로인데 GDP가 엄청나게 커져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 정부가 돈을 굉장히 쉽게 갚아요. 왜 부채를 쉽게 갚냐? 그 전에 100억 달러를 빌렸다 그럴게요. 그럼 자산 가격도 2배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세금을 걷을 때 퍼센테이지로 걷나요? 아니면은 고정된 금액으로 걷나요? 세금은 퍼센테이지로 걷죠. 그럼 거기서 답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가 딱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2배 오르니까 정부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빌렸던 돈은 정부 부채는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퍼센테이지로 받으니까. 이게 바로 과거 1946년에 미국이 썼던 방법입니다. 금리를 딱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그냥 용인해버리자. 그랬더니 부채를 그냥 갚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되더라. 그래서 기축통화의 질도 그대로 유지를 했더라. 1946년이면은 2차 대전 이후니까 꼭 때는 달러가 완전히 100% 기축통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냈던 거예요. 지금 공화당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달러 패권을 계속 지켜내자 뭐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최근에 부채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끝난 거죠. 어쨌든 옐런 누나는 지금 국가빚 우려할 때가 아니다. 지금 통 큰 지원 없으면 장기 침체, 액트 빅을 하자. 내가 나중에 금리 고정해놓고 인플레이션 용인할 테니까 그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빚 다 갚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미친듯이 돈 풀어가지고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살리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용인의 시대가 펼쳐지면은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호재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정책 영향이 크게 받으니까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정책 부분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옐런 누님의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본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딱 들으셨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사실 이건 또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 내용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꼭 보시면 그래서 뭐 주식 사라는 거 팔라는 거였는데 이런 거 들으러 오면은 안 되죠. 그런 거 들으려면 이제 뭐 그 블로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결론만 딱 봐야 되고, 유튜브라는 데는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내가 생각하는 힘을 좀 길러보겠다. 이럴 때 이제 또 유튜브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생각할 힘을 기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논리로 흘러가고, 만약에 그거와 다른 논리가 펼쳐졌을 때 결론만 들으셨던 분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은 이렇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딱 캐치를 하시는데, 결론만 계속 들으셨던 분은 대응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하나는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거시적인 큰 흐름과 바이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인 옐런 누님이 어떻게 정부의 재정정책을 펼쳐나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반면에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뭐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와 연관된 국채금리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죠. 이거는 투자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연준이 쉽게 나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정부가 용인을 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부동산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일시적인 증시 하락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촉발, 아무리 상승장이라도 여름에 소나기 오듯이 비는 언제든지 오듯이 일시적인 증시 하락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서 제가 이런 설명드린 내용,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뭐 돈을 푼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일단 지금 정부의 정책,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정책 자체가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한번 풀어 제껴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증시가 일정 부분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어쨌든 돈이 계속 풀릴 테니까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계속 활용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과연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아니면 청문회에서 옐런 누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케인즈안의 그 방식대로 재정정책을 운영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자 이거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1.9조 돈을 풀기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제가 계속 어차피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측되는 방향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생각한 대응 방법대로 증시가 떨어지면 이제 저점 매수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투자를 하고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 제가 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채팅을, 거시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미래를 바꾸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전기차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고 UAM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미래를 바꾸고 아까 보여줬던 포텐셜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갖고 가는 게 핵심인데, 이런 건 거시경제를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거시경제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산업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기업을 하셔야 돼요. 일단 국내 경제 상황은 미국을 제가 핵심으로 보는데, 미국의 수입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국내 경제 상황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코스피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의 흐름은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중장기적으로 아주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수입 지표가 우리나라 수출 지표랑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좋을 때, 그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줄 때 우리나라에 수출이 달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지금 가장 VVIP인 미국의 경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핵심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설명은 드리는데 미국을 일단 먼저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어쨌든 원달러 환율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어요. 로빈후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학개미 그리고 뭐 중국 부추부터 해가지고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기관들이 외국인의 흐름을 보고 자기들이 좀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즌이 지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환율 부분을 좀 많이 체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같은 흐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환율의 반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럼 우리나라가 123% 정도 됩니다.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파악이 될 텐데 그럼 아마 130% 아니면 126% 정도 나올 거예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정부 부채 비율은 낮아요. 근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각국의 CBDC 정책 방향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중국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블록체인 화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만간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12월 지나고 1월, 2월에 펀드 매니저들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자기 걸로 바꿉니다. 그럴 때 이제 1, 2월 지나고 나면 3, 4월에는 외국인 배당 때문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요.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